결제하기 직전에 느끼는 그 기분 아시죠? 뭔가 가격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건 상상만이 아니었어요.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이 방금 확인해줬어요. 티켓마스터는 미국 주요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티켓에 몰래 숨겨진 독점세 약 1달러 72센트를 추가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예산을 짜고 힘들게 준비하고 있을 때 티켓마스터 임원들은 팬들을 바보라고 비웃으면서 대놓고 등쳐먹는 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매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티켓마스터는 마침내 은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1장 1달러 72센트 영수증 2026년 4월 15일 라이브 음악 팬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연방 배심원단이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라이브네이션과 그 자회사 티켓마스터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라이브 이벤트와 티켓팅 산업에서 불법 독점으로 판결받았고 연방 및 주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켓마스터는 수년간 팬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며 사실상 돈을 빼앗아왔습니다. 티켓 한 장당 1달러 72센트입니다. 별로 큰 금액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는 커피 한 잔도 못 삽니다. 하지만 이건 개별 요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작은 수수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독점 이익으로 엄청난 횡재였고 팬들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였고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는 이런 교묘한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돈은 아티스트, 로드크루, 매니지먼트, 에이전트, 공연장 어디에도 가지 않고 오직 그들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의 법적 패배가 아니라 그동안 모두가 보고도 모른 척했던 오랜 금융범죄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팬들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들었고 티켓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모호한 시장의 힘이나 경제적 변화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팬들은 제작비 상승이나 돈에 눈이 먼 아티스트들 때문에 콘서트 티켓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속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거짓말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천 쪽의 재무기록, 회계장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한 배심원단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나 아티스트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티켓마스터와 라이브네이션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팬들을 착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1달러 72센트는 실제 서비스 비용이나 혁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티켓마스터와 라이브네이션은 그 돈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통제권을 쥔 회사가 강제로 부과한 추가 요금이었습니다. 대형 공연장에서 유명 아티스트를 보고 싶다면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돈을 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든 티켓에서 1달러 72센트를 빼앗아가도 아무도 막지 않는다면 그 계산 속에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제2장 파멸의 플라이휠. 티켓마스터가 이런 숨겨진 요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팬들이 피할 수 없게 만든 이유는 플라이휠이라고 불리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라이브네이션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부르는 이름이며 여러 사업이 연결된 네트워크이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건전한 가상시장에서 각 회사는 고유한 역할을 맡으며 프로모터는 공연 홍보와 티켓 판매, 촉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공연자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공연장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주차, 환대 서비스 등을 처리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가치관, 정책, 우선순위를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존재이지만 모두 같은 무대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협력과 협상으로 복잡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고객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합니다. 여러 회사가 같은 업계에서 운영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하게 되고 어느 정도 서로를 견제하게 됩니다. 티켓팅 회사가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면 공연장은 다른 옵션이 많으므로 그 회사와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모터가 횡포를 부리거나 착취적이면 아티스트들은 다른 프로모터와 일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이 평판이 나쁘면 투어 주최자들은 그 공연장을 피할 것입니다. 경쟁이야말로 기업들이 일정한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압박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팬들을 위해 가격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기업들은 요금을 너무 높이면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을 내세울 것을 알고 있지만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플라이휠 구조는 재판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났고 그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은 단순히 티켓팅 산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티켓팅 산업입니다. 그 거대한 영향력은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모든 요소에 뻗어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투어를 홍보합니다. 라이브네이션은 주요 공연장과 독점 장기 계약을 맺고
티켓마스터로 티켓을 판매합니다. 라이브네이션은 미국 전역 주요 공연장에서 티켓의 최초 판매 8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점입니다. 라이브네이션의 영향력은 티켓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은 주요 투어 프로모션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티켓팅 및 이벤트 산업의 다른 하위 시장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공급, 인프라, 그리고 판매 지점까지 모두 통제하게 되면 경쟁과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허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사가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새 회사가 더 나은 앱을 만들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 중에 주장했습니다. 라이브네이션과 경쟁하려면 실제로 자체 공연장을 짓고 자체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어야만 겨우 경쟁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이휠 효과의 힘입니다. 각 요소가 다음 요소를 더 강화합니다. 라이브네이션은 공연장 소유로 프로모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티켓 판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켓 판매의 대부분을 장악함으로써 공연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라이휠은 완성됩니다. 이 회사는 새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자사 프로모션 부서로 미국 라이브네이션 공연장에서 아티스트 공연을 주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연장들은 티켓마스터를 유일한 티켓 판매 플랫폼으로 사용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달러 72센트의 독점세도 쉽게 부과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시장 상황의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된 무기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개금진들은 내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3장 유출된 슬랙 대화. 2026년 3월 1년의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라이브네이션 티켓팅 경영진들 간의 기밀 슬랙 대화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라이브네이션 공연장 티켓팅 책임자 벤 베이커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회사 고위층의 추악한 진실과 고객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메시지에서 베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멍청해서 내가 그들을 이용하는 게 거의 미안할 정도야. 그는 그들을 완전히 등쳐먹고 있다 베이비 라며 기본 서비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잔디밭 주차에 $50 받아 라고 했습니다. 베이커는 라이브네이션 동료 직원인 제프 와인홀드와의 대화에서 나는 더 가까운 잔디밭에는 $60를 받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커와 티켓 담당자들은 사람들이 계속 주차권을 사게 하면서 서로 다른 등급의 주차 요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대형 차량 주차가 $100에 제공된다고 농담을 했고 제프 와인홀드는 다른 행사에서 VIP 주차 요금을 $250로 책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베이커는 그런 표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매우 유감스럽고 미성숙한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지에 놀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메시지의 언어뿐 아니라 그 뒤의 문화였습니다. 유출 내용은 베이커와 임원들이 음악 애호가와 행사 참석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팬들에게 좋은 서비스나 공정한 가격, 경험을 제공하는 고민이 없었고 브랜드 성장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버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착취에 이어 조롱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회사는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라이브네이션 내부에서 언급된 방법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가진 라이브네이션은 자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라이브네이션은 비평가들이 부가 바가지 상술이라고 부른 방식에 더 몰두했고 티켓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가격도 올렸습니다. 단순히 티켓과 교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가 비용과 프리미엄 주차, VIP 업그레이드, 상품, 보너스 패키지, 부가 서비스 등으로 부담이 계속됐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이 목록은 항목수가 늘고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경영진들은 단순히 탐욕스럽지 않았고 고객을 경멸하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오만함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한 집단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4장 입막음 합의금. 수년간 이 라이브네이션 경영진들의 오만함은 처벌받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해마다 그들은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티켓마스터라는 거대한 기계는 계속 움직였고 행사 참석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30개 주와 지역의 법무장관들과 함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라이브네이션이 라이브 이벤트 분야에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를 대표하는 여러 법무장관들도 이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마침내 그 회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에 시간이 걸렸지만 2026년 3월 2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지 며칠 만인 3월 9일 미국 법무부는 라이브네이션과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2억 8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 금액은 참여한 주들 사이에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 2억 8천만 달러는 엄청난 금액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게는 이 금액은 그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라이브네이션은 그 해에만 22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억 8천만 달러는 회사의 연간 매출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600달러짜리 주차 딱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처벌처럼 보이지도 않고 어떤 억제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이 속여도 적은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는 걸 알면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처벌이 아니라 사업 비용일 뿐이었죠. 그것은 기업이 독점을 유지하고 비열한 수법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막으며 다시 착취를 이어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자 각 주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죠. 34개 주의 초당적 법무장관 연합이 연방정부의 합의를 보고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라이브네이션에게 가벼운 처벌만 주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액 벌금으로는 독점을 깨트릴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 회사의 실제 운영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플라이휠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고 이 조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를 피해왔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면적인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5장 성을 둘러싼 해자. 재판 동안 라이브네이션의 변호는 주로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로 요약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겁니다. 회사는 거대한 규모와 성공, 독점이 모두 자신들의 능숙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탁월함은 라이브 이벤트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티켓마스터의 기술과 인터페이스 덕분에 자연스럽게 몰려들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투어 기획과 홍보 시 라이브네이션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명성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겉보기엔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라이브네이션은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뛰어난 서비스나 우수성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보복에 의존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257개 주요 공연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팀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업 차원의 괴롭힘 양상을 발견했습니다. 공연장이 티켓마스터의 경쟁사인 AEG나 시트깃과 같은 곳으로 티켓팅 계약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면 라이브네이션은 사실상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티켓마스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소속 아티스트들이 당신 공연장에서 공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은 인기 아티스트 접근을 제한해 공연장을 사실상 볼모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증언 중 하나는 라이브네이션이 공연장과 경쟁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독립 공연장이 점점 인기를 얻고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영진들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투어를 그 공연장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공연장에 티켓마스터 시스템 가입을 압박하는 등 공격적으로 전략을 썼습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시장 점유율을 뺏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에게 불행하게도 배심원단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했고 그 결과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6장 기업의 붕괴. 편결은 만장일치였고 라이브네이션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라이브네이션과 그 자회사인 티켓마스터가 연방 및 주 법률상 모든 독점 행위와 불법적인 거래 제한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업 세계에서 이런 편결은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다만 이런 대형 사건은 복잡해 결론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심원단의 편결이 내려졌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라이브네이션은 항소할 수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심원단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법원이 피해를 어떻게 바로잡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 구조적 구제책은 회사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행쾌적 시정 조치는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적 구제책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판사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그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 정부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이 해체되고 티켓마스터가 매각되어 라이브네이션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갖게 만든 폐쇄형 플라이휠 시스템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한편 라이브네이션은 합의를 주장했지만 경영진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의 주가는 판결이 발표된 후 6% 이상 하락했으며 반면 스토커버와 같은 경쟁사들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이 판결이 어떤 신호를 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독점은 수년간 이어졌지만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편 라이브 이벤트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77장 팬들의 복수. 이 사건은 단순히 티켓 수수료나 주차 요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주 정부가 실제로 그들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팬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기업이 싫어하는 구체적인 내용 덕분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족 인상에 대한 주장이나 시장 지배에 대한 막연한 주장을 손쉽게 묵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정부들은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은 실제 수치, 실제 데이터,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단순히 과도한 요금이 아니라 티켓 한 장당 1달러 72센트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독점이 아니라 주요 공연장의 86%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까지 밝혔습니다. 유해한 기업 문화 소문뿐 아니라 임원들이 돈을 얼마나 빼앗는지 웃으며 말한 실제 슬랙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비슷한 시도를 한다면 사법 시스템은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편결이 업계를 바로잡거나 공정한 요율을 만들지는 않지만 강력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원과 원고들이 이런 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힘과 확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라이브네이션의 독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티켓을 살 때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을 제재할 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를 해체할 권한이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법원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훨씬 더 공정해질 것입니다. 라이브네이션 같은 기업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다면 그 이면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경제를 조종하는 비밀, 부자 가문들 영상을 보세요.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